예,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문학의 실전학습 1회입니다. 봅시다. 1회 1번 가부터 봅시다. 여기 이제 그 현대수필 정민의 그림과 시 보겠습니다. 그림과 시는 시와 그림은 전통적으로 서로 연관이 깊다.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란 말도 있다. 특히 한 시는 경물의 묘사를 통한 정의의 포착을 중시한다. 이는 마치 화가가 화폭 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과 같다. 경물은 객관적 물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화가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경물이 직접 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사의전신이라 한다. 말 그대로 경물을 통해 뜻을 묘사하고 정신을 전달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입상진의이니 상세한 설명 대신 형상을 세워 뜻을 전달한다. 이제 몇 가지 실예를 들어보자. 실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송나라 휘종 황제는 그림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이었다. 그는 곧잘 유명한 시 가운데 한두 구절을 골라 이를 화제로 내놓곤 했다. 한 번은 어지러운 산이 옛 절을 감추었네 란 제목이 출제되었다. 깊은 산속의 옛 절을 그리되 드러나게 그리면 안 된다는 주문이었다. 화가들은 무수한 봉우리와 계곡, 그리고 그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자리 잡은 퇴락한 절의 모습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그림은 화면 어디를 둘러보아도 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숲속 작은 길에 중이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그렸다. 중이 물을 기르러 나왔으니 가까운 곳 어딘가에 분명히 절이 있겠는데 어지러운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절을 그리라고 했는데 화가는 물 길러 나온 중을 그렸다. 화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의 의미를 화가는 이렇게 포착했던 것이다. 유성의 형설총설에도 이런 이야기가 보인다. 한 번은 그림 대회에서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내 나네 라는 화제가 주어졌다. 말발굽에서 나는 꽃향기를 그림에서 그리라는 희한한 요구였다. 모두 손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다. 달리는 말의 꽁무니로 나비떼가 뒤쫓는 그림이었다. 말발굽에서 향기가 나므로 나비는 꽃인 줄 오인하여 말의 꽁무니를 따라간 것이다. 중략: 화가가 그리지 않고 그리는 방법과 시인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수법 사이에 공통의 정신이 있다. 구름 속을 지나가는 신룡은 머리와 꼬리만 보일 뿐 몸통은 다 보여주지 않는다. 한 글자도 덧붙이지 않았으나 풍류를 다 얻었다라는 말이 있다. 또 단지 경물을 묘사했는데도 정의가 저절로 드러난다 라고도 말한다. 요컨대 한편의 훌륭한 시는 시인의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서 독자와 소통한다.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건네는 대신 대상 속에 응축시켜 전달한다. 그래서 산은 끊어져도 봉우리는 이어진다 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 눈앞에 구름 위로 삐죽 솟은 봉우리의 끝만 보인다 해서 그 아래 봉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와 같이 시 속에서 말은 끊어져도 뜻은 이어진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름 위에 솟은 봉우리의 끝뿐이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구름 아래에 감춰져 있다. 정민 그림과 시.
나옵니다. 나의 여기 이제 시간 고전 시각 봅시다. 보이나요? 됐죠. 정철에 이게 정철이 아니고 이달에 불일암 인훈 스님에게 절이 흰구름 속에 묻혀 있는데 스님은 흰구름을 쓸지도 않네.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 온 골짜기에 송화꽃 벌써 쇠였네. 여기 이제 이달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정철에 제너머 성권농집에 제너머 성권농집에 다 나오죠. 자, 나옵니다. 봅시다. 제너무 성권농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얹히노와 쥐질 타고 아이야 내 권농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김수장의 서방님 병들어 두고 서방님 병들어 두고 쓸 것 없어 종루 저자 다리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수박에 술 꽂아 놓고 한숨 겨우 하노라. 손특강 문학의 실전학습 1회 고전 산문 7번에서 10번입니다. 김시습 만폭사 접폭이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의 딸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게 늘려 세우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이 은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아뢰었다. 아가씨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대답하였다. 이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멈추고 어찌된 것인지 은그릇을 지내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 의아하게 여기다 한참 후에 말하였다. 나에게 오직 딸아이 하나만 있었는데 외구가 침입하여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 주었지.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제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그는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나긋나긋 한 자태로 걸어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이 혼자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다. 그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와 같았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히 들렸는데 사람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무언지 조금이나마 알지요. 시경의 건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서가 얼마나 얼굴 붉힐 만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쑥덤불 우거진 속에 거처하며 들판에 버려져 있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걷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지난번에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을 사르며 일생 운수가 박복함을 혼자 탄식하다가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나무 비녀를 꽂은 가난한 살림이라도 난군의 안악으로서 100년 동안 높은 절개를 바치고 술을 빚고 옷을 지으며 한평생 지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닦으려 했던 것이랍니다.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수가 없어서 저승길로 떠나야만 하게 하게 되었어요.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갑작스레 닥쳐왔군요. 이제 제 발걸음이 병풍 안으로 들어가면 신녀 아향이 수레를 돌릴 것이고 구름과 비는 양대에서 개고 까치와 까마귀는 은하수에서 흩어질 거예요. 이제 한번 헤어지면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기 어렵겠지요. 작별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아득해지기만 해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윽고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영혼이 문 밖에 이르자 다만 은은하게 다음과 같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저승길이 기한 있어 슬프게도 이별합니다. 우리 임께 바라오니 저를 멀리 마옵소서. 예달파라 우리 부모님 나를 짝지어 주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의 한 맺힐이 소리가 차츰 잦아들면서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제야 그동안의 일이 사실임을 깨닫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다. 양생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이었음을 알고는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느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맡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게나. 딸아이 몫으로 반 몇 마지기와 노비 몇 명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신표로 삼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다음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전날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갔다. 그랬더니 과연 그곳은 임시로 묻어둔 곳이었다. 양생은 재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종이 돈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러주었다. 죽냐? 이후에도 양생은 여인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을 계속해서 제를 올리니 공중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지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승과 저승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부디 다시 깨끗한 업을 닦아 함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양생은 이후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김시습의 만폭사 저폭이.
손우특강 문학의 실전학습 1회 11번에서 13번 현대시입니다.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 봅시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 내에 운다. 엄청 내운다. 나는 울음을 차츰 아닌 밤 돌개 바람이 되어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의 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그 다음에 오세영의 등산 봅시다. 등산 자의를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함부로 올려다 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 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니 별이나 피는 꽃이나 있으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심스럽게 완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갈 뿐이다. 소영의 등산. 손우특강 문학의 실전학습 1회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최인호의 모범동화 봅시다. 요술은 자꾸 진행되었다. 누웠던 사내가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 선병질적인 아이는 설명을 하고 마치 그 여인과 대결하듯 기침을 발했다. 저건 주전자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물이 나올 때는 구멍을 열고 나오지 않을 때에는 구멍을 닫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생달걀을 먹을 때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는 먹을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저건 이중 뚜껑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면이다. 아까 까놓은 달걀은 그 이중 뚜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저 상자를 거꾸로 놓아도 달걀은 쏟아지지 않는다. 속아서는 안 된다. 저것보다 신기한 요술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 한 아이, 두 아이 그렇게 합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전 학생을 앞세운 무리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들은 주위의 분위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몇몇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하기 시작했고 여자아이들은 수군거렸다. 몇몇 아이들은 휘파람을 날리기도 했다. 그 아이로부터 불붙은 최초의 동요는 기괴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엔 저 톱으로 써는 어릿광대가 결국엔 죽지 않고 그저 죽은 척하는 것뿐으로 결국엔 일어나리라는 새로운 확신에 일종의 아슬아슬한 안도감까지도 넘쳐 흐르고 있었다. 정육품 줄거리. 마술쇼에서 요술을 하던 여인을 공경에 빠뜨린 전학생 소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조숙하고 아는 것이 많아 아이들로부터 만물박사라 불린다.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학교 앞 장사를 통해 돈을 벌던 자파상 강씨는 여름 불경기를 타게 하기 위해 도박에 가까운 새로운 장사를 시작한다.
그들이 영영 자리를 뜨려 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물론 그 두 가지 이유를 강씨 자신도 미리 계산에 넣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 5개의 동전으로만 가능한 10개의 사탕을 단 하나의 동전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명제가 전혀 강냉이 튀기듯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어 낚아챌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의 위에 말려든 때문이었다. 눈앞에서 엄청나게 불어가는 이자의 묘미 맞는다는 가정하에 눈앞에 황홀히 전개되는 5배의 자본, 4개의 답 중에서 골라 쓰는 객관식 시험에서 우연히 아무 번호나 동그라미를 쳐서 맞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겐 이 가능성이 유독 자기만을 저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더욱이 성장하는 이자의 생생한 환희를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5원을 가지고 5번 비수를 던지다가 그 중의 하나를 적중하면 최소한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 더욱이 단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적어도 5번은 겨누어 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한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순적인 논리에 말려들어 대여섯 번 비수를 던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아이들은 손의 온기에 뜨겁게 익은 동전을 던지고 침을 삼키며 비수를 들어 시도해 보는 것이나 그들의 꿈은 일시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다. 다섯 배의 꿈은 이상이었고, 사탕 2알은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 선 아이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서며 강씨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저씨 정말 10개 주는 겁니까? 강씨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엔 방금 낮잠을 깬 듯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서 있었다. 아무렴, 자 할 테냐. 그 아이는 대답 대신 누런 이빨을 내보이며 노파처럼 웃었다. 그러고는 손바닥 안에서 동전을 굴렸다. 몇 번으로 할 테냐? 아무 번호나. 그 아이는 굉장히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여 바지 허리를 축혀 올렸다. 예, 몇 번으로 할까? 갑자기 그는 옆에 서 있는 그부에게 생각난 듯 물었다. 글쎄 1번이었대. 1번 그래, 참 좋은 번호인데. 그는 과장의 수긍을 했다. 그는 서서히 비수를 들었고 길든 원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태도는 어딘가 치수가 모자란 녀석처럼 별스러웠다. 돌려요 아저씨. 강씨는 원판을 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소년의 높이 쳐든 소나기 안에서 비수는 소리도 없이 번뜩였다. 그와 동시에 그 아이의 입은 날카롭게 비틀거렸다. 4번이에요 아저씨. 원판은 비수를 맞고 태엽 풀린 구식 추궁기같이 점점 지쳐갔다. 정확한 결정타를 맞은 권투 선수인 양. 원판은 그의 매니저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4번이다. 둘러서서 원판을 응시하고 있던 아이들이 감격의 환호성을 발했다. 비수는 정확히 4번에 꽂혀 있었다. 강씨는 순간 그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벌써부터 그 아이는 나른한 표정으로 강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한 번 더 하겠어요. 이번에도 맞으면 10개 주는 거죠. 물론이지. 강씨는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대답했다. 예, 이번엔 몇 번으로 할까? 이번에도 그 소녀는 비수를 피살자의 가슴에서 뽑아들며 조금 전에 그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가 말했던 번호가 무시당했음을 의식했기 때문에 무안해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4번이 어떨까? 4번이 괜찮지. 그래. 그 딴 아이가 뒤에서 대답하자 소녀는 비수를 높이 쳐들었다.
원판은 새로운 경주를 시작했고 비수는 사생아처럼 내던져졌다. 1번이에요, 아저씨. 소녀는 권태로운 마치 낮잠이 오는 듯한 그런 나른한 목소리를 내었다. 순간 원판을 둘러싼 모든 것은 정지 상태로 일변하였다. 둘러서 있는 아이들과 강씨의 시선은 필사적으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무리의 정지 상태는 뻣뻣이 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나지막하게 숨을 고르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한바탕의 소요가 가라앉자 원판은 1번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녀석은 단 2개의 동전으로 20개의 사탕을 획득했다. 소녀는 그 사탕을 둘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그 사탕들을 둘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의 얼굴은 기쁨도 환희도 아무것도 엿보이질 않았다. 그는 오직 매우 피로하고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소녀는 사탕을 모조리 나누어 준 다음 천천히 책가방을 들고 시내 쪽으로 걸어 나갔다. 아이들은 배급탄 사탕을 굴리며 그가 전차가 달리는 거리로 꼬부라질 때까지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다 봐줄 것을 기대했다. 허나 소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꼬마 녀석이 한바탕 휘저어놓은 끈적끈적한 불쾌함과 도전해오는 듯한 태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밥을 해치운 그는 꽁초를 갈아 피우며 바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쉽사리 잠을 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힐책하는 눈초리와 굽은 어깨, 작은 소나기에 들린 쇠꼬챙이가 번뜩이며 원판을 내리찍던 광경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뛰어봐라. 아무대건 뛰어봐라. 그 안색 나쁜 소년은 이죽이면서 속삭이었다. 강씨는 얼핏 잠이 들면 그 아이가 빗으로 내리찍는 꿈을 꾸었고 그럴 때마다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야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에게는 좀처럼 없었던 불면의 밤이었다. 최인호 모범동화. 순우뜨강 실전학습 2회 고전산문 설홍전입니다. 설홍전 봅시다. 차설이라 이때 진숙인은 설홍을 산중에 버린 후에 자연히 몸이 노곤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몸에 살 한 점이 없는 고로 점쟁이를 불러 물으니 점쟁이가 말하기를 자식 같은 사람을 산중에 버리니 그것이 원혼이 되었으니 부인의 일신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거든 원혼을 착실히 풀어주면 몸도 자연히 편해지고 죽기도 면할 것입니다. 하니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되 설홍의 원기로구나 하고 이튿날 시비를 불러 말하기를 설홍을 산중에 버린 지 여러 해라. 굶어도 죽었을 것이요 얼어도 죽었을 것이니 제 죄는 만사무석이라. 산중에 썩어도 아깝지 아니하지만 처사의 골육이므로 뼈나 찾아다가 제 부친 묘 아래에 묻어주라 하였다. 시비 운섬이 명령을 따라 흑운산 당월굴 아래로 들어가 살피니 뼈 한 개도 없는지라 마음에 생각하되 설홍은 어린아이라 필연 무슨 짐승이 잡아먹었으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어디서 울음 소리가 들리거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리를 쫓아가니 과연 아이가 바위 위에 앉아 울거늘 그 아이를 달래서 물어 말하기를 공자는 뉘시기에 이런 공산에 앉아 우나이까. 소롱이 울음을 그치고 극이 보다가 가로되 나는 금능 땅 앵무동 설처사의 아들 홍이 나니 일찍 부모를 잃고 이곳에 와 머무노라.
운섬이 그제서야 설홍인 줄 알고 거짓으로 반기는 체 하며 말하길, 저는 공자댁에 12운섬이오니 부인께서 공자를 데려오라 하옵기로 왔나이다 하며 아나 노복의 등에 업히니 설홍이 생각하되, 부인이 나를 버리고 연화봉으로 가시더니 이제 나를 데려오라 하시나 보다 하고 노복의 등에 업혀갔다. 운섬이 숙인에게 알리되 노복을 데리고 그 산중에 가오니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기에 데려왔나이다 하고 홍을 숙인에게 보내니, 부인이 홍을 보고 칼 같은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거늘 12운섬을 불러 말하길, 내 설홍을 보면 없던 병이 절로 나으므로 너로 하여금 홍을 산중에 버려 죽게 하였더니, 너는 내 말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었다가 심장을 상하게 하니 어찌 노복 간에 정이 있다 하리요 하고 은자를 주며 남모르게 독약을 구하라 하더라. 설홍은 이런 흉계를 모르고 독약을 받아 먹되 본뒤 화식을 아니하고 선과만 먹은 속이라 죽지 아니하고 수족이 굳어 놀리지 못하고 혀가 굳어 말을 못하고 얼굴에 검은 빛이 봅시다. 얼굴에 검은빛이 나며 몸에 또 검은 털이 가득하여 눈만 빠끔하니 낫 갓난 곰의 새끼 같더라. 진숙인이란 사람의 마음이 악한 일 하기를 조속으로 더하니 포악하고 잔악한 자라. 부인이 더욱 미워하며 하여 설홍의 모양을 보고 큰 길 누각 위에 자리를 깔고 우리를 만들어 그 안에 가두고 이름을 인곰이라 하고 매일 나와 구경하되 짝대기로 쑤시니, 홍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짝대기를 피하여 이리저리 다니니 부인은 그리하는 거동을 보고 더욱 기뻐 좋아하여 이리저리 쫓아가며 짝대기로 무수히 찌르니 홍이 더욱 견디지 못하여 몸을 웅크리고 통곡하는 모양을 보고 박장대소하더라. 중력부분 줄거리. 곰이 된 설홍은 욕심 많은 명선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려 사방으로 끌려다니며 강제로 뭇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명선은 이를 통해 재산을 모은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여러 해를 지남에 설홍의 발길이 안 간 곳이 없더라. 이날 소주 땅 구화동에 이르러 노름을 시작하자 남녀노소 모여 구경하니 세상에 보지 못하던 짐승이라 체복을 갖추어 앞발로 소고를 들고 한참 치다가 온갖 재주를 하니 모들빼기 살판이며 공중으로 덕수도 넘으며 앞발을 들고 섰더니 옥잔에 술을 부어 아밥이 올리며 저를 공순히 하니 사람마다 술을 받아 먹고 은자를 많이 주니 그 재물이 적지 아니하더라. 왕승상이라는 한 재상이 나와 구경하여 그 짐승을 보니 제 주인을 두려워하여 재주를 잘하나 그 괴로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검은 눈물을 털 속에서 흘리거늘 승상이 자연 슬픈 마음이 들어 그 주인을 불러 말하기를, 저 짐승은
데려왔으며 본뒤 제주를 잘하더냐. 명선이 여쭈오되 이 짐승은 북산도에서 귀한 물건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승상왈 섬에 있는 짐승을 데려다가 은전을 많이 얻으니 너는 좋지만은 저 짐승은 불쌍하지 않느냐. 내 은전 100냥을 줄 것이니 팔고 가라. 하거늘 명선이 생각하니 은전 100냥도 적지 아니하거니와 승상의 말씀을 어찌 거역하리요. 그리하옵소서 하면서 그 짐승을 바치고 돌아갔다. 승상이 그 짐승을 데리고 집 앞으로 돌아와 며칠을 머물게 한 후에 시비를 불러 말하기를 이 짐승이 북산도에 있었다 하니 그곳에 남 모르게 두고 오라. 시비가 명을 따라 그 짐승을 데리고 남 모르게 북산도에 버리고 오라는 말씀대로 하였다. 슬프다. 설홍이 승상의 손에 구해져 명성과 이별하고 그곳에 와 있으니 즐겁게는 측량 없으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풀로 머리를 고이고 수목 사이에 누웠으니 홀로 몸이 노곤하여 잠깐 졸았더니 한 노승이와 가로되 공자는 전생에 무슨 죄로 저리한 허물을 쓰고 외로이 누워 굶주려 죽게 되었는고. 바랑에서 대추를 내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거늘 홍이 받아 먹으니 배부르고 정신이 씩씩하더라. 홍이 일어나 공경히 절하며 말하기를 존사는 어디에 계시며 무슨 일로 다니다가 굶주려 죽게 된 인생을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길 소승은 덕금산 상용사에 있사오니 동구에 다니다가 잠깐 굶주린 모양을 보고 위로하였거늘 어찌 은혜라 하오리까. 이곳을 떠나 북편 소로로 수백 리를 들어가면 추용산이라 하는 산이 있고 그 안에 운담도사 있사오니 그 도사를 만나 도업을 배운 후 왕승상의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한 약을 주거늘 홍이 받아 먹으니 이 노승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더라. 인하여 간대없거늘 이상한 마음에 두루 살폈더니 문득 뒷동산의 뻐꾹새가 울음 부은다. 뻐꾹뻐꾹 우는 소리에 깨어나니 남가 일몽이라. 일신에 가득하던 병이 없고 수족을 임의로 놀리면서 능히 말을 하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 같더라. 작자미상 설홍전. 순호특강 실전학습 2회 고전시가 조존성의 호화곡 봅시다. 아이구야 구렁망태 찾아라. 서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느냐. 이 봄이 이 나무라 아니면 끼니 어이 이으랴. 아이야 도롱삿갓 차려라. 동쪽 골짜기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비늘 없는 낚시매여 저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우 하노라. 아이야 죽조반 다오. 남쪽 논밭에 일이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 군경도 역구는 이신이라. 아이야 소 먹여 내어 북쪽 마을에 새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어지벼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조존성의 호화곡. 순특강 문학의 실전학습 2회 갈래복합입니다. 갈래복합. 일단 현대시부터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푸른 산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 나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 봅시다. 한껏 구름에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에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은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꽃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 파란 옥붓을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 다 정여울에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봅시다. 이게 뭐 수필인가요? 수필 봅시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중략,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이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중략,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나의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도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안 되겠다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중약, 그것은 금속에 쓸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나는 진로에 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각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정여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순우특강 문학의 실전학습 2회 현대소설입니다. 14번에서 17번 이문구의 장곡리 고염나무 봅시다. 모르면 몰라도 오늘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라면 아마 열의 7, 8은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다. 기출씨는 그동안 그만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 그동안 그만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 투기할 것 다 하고 졸부가 될 사람 졸부가 될 것 다 된 뒤에야 농산물이나 농집값은 하락이 곧 안정이라면서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농집값을 하락시키고 그리하여 자기처럼 손을 놓아야 할 나이에 이르렀거나 되도록 어서 처분하고 나아가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영세농들로 하여금 잘 받아댔자 그 전에 반값이요 보통은 반이 반도 안 되는 헐값에 땅을 내놓게 한 농지매매 증명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를 두루 물어뜯는 끝에 겨우 비치적거리고 일어서면서 이 나쁜 놈들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것이 푸닥거리의 시초였다. 왈그락퉁탕 맥주병이 넘어지고 술잔이 떨어지는 와중에 뭐가 그리 나쁜 놈들이라는 거요. 발끈하고 대거리하는 소리와 함께 기출씨의 옆구리를 밀치는 손이 있었다. 봉출씨가 얼른 기출씨를 부축하면서 여겨보니 그쪽은 두 사람이 일행인 모양인데 경찰서 근처에 가면 흔히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종류의 얼굴들이었다.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심야 영업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에게 찍자를 부려봤자 생기는 게 없을 것이 뻔한데다 알고 보니 바닥에 떨어지는 술병을 잡아주려고 서투른 탓에 팔꿈치가 기출씨의 옆구리를 건드린 것이어서 애초에 따지고 자시고 할 건더기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기출씨는 트집을 잡았다. 그런 싸가지 없는 놈, 늙은이 치는 거 보게 이게 뭐 하는 놈인디 시방 누구를 치는겨? 치긴 누가 누굴 쳐요? 아저씨가 테이블을 쳤지.
경찰관은 잘해야 36밖에 안 된 젊은이였으나 버릇이 되어 그런지 대뜸 짜증어린 말투로 퉁명을 부렸다. 그래 테이블을 쳤다. 내려쳤다. 왜 테이블 좀 치면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야 임마, 도시서는 자고 나면 억억하고 애들 입에서 가장 억소리가 나는디 촌에서는 왜 억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임마, 우덜도 그놈의 억소리 좀 들어가며 살아보자.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야 임마, 하도 억소리가 안 나와서 그놈의 억소리 좀 나라고 닥쳤어. 어쩔래? 지금 볼래? 두고 볼래? 아따, 애들 마냥 그 말 같지 않은 말씀 좀 웬만치 허시랑께는. 봉추씨가 핀잔을 하며 기출씨의 겨드랑이를 끼고 나오는데 우덜도 바쁘단께 바쁘니인께 아저씨들도 어여 가보세요 하며 경찰관이 기출씨의 등을 밀었다. 야 임마, 비겁하게 사람을 뒤에서 쳐? 기출씨는 또 등을 쳤다고 억지를 썼다. 친 게 아니고 민거유. 또 내가 아저씨를 민 게 아니라 법이 민 거예요. 예유. 법이 민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걸프만 전쟁으로 비상이 걸린 판인데 아저씨 같은 노인네들까지 밤늦도록 이러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날도 찬디 살펴가세요. 경찰관은 웃는 얼굴로 한 말이었으나 기출씨는 그전 같지 않고 기어이 오기를 부렸다. 기출씨는 봉출씨가 막을 새도 없이 몸을 휙 돌리며 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힘껏 쥐어 지르더니 야 임마, 이건 인간 이기추리가 자네를 친 게 아니라 장공리 농민 이기추리가 법을 친 거요. 알겠네. 알겠슈. 두 경찰관이 저희끼리 마주보고 웃어 넘기는 바람에 푸닥거리는 그만해서 그쳤으나 봉출씨는 맥기가 풀어지고 사기가 물러날 듯한 기출씨의 심상치 않은 변모에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출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였다. 중력 부분 줄거리 기출씨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의 장례에 참석하러 간 봉출은 기출의 아내를 만나 조의를 표한다. 지압이 부고받고 온 것들이 들어 단짝으로 뇌우로 서랍이고 들들 뛰며 논문서 반문서 버텀 밝히러 드니 하도 기가 막혀서 머리 풀 새도 없이 문서랑 통장이랑 챙겨설랑 작은 서방님께다 맡겨 놨구먼유. 장례 모시고 나면 바로 시끄럽겠디유. 시끄럽고 말구도 없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께유. 하더니 형수는 음성을 한결 낮추면서 저것들이 시방 지 아버지가 빚을 월만치 몰라서 질럴들인 거유. 단협에 자빠져 있는 것만도 그럭저럭 800원 돈인디 지압에 다 내다 묻고 나면 불러 앉히고서 이럴라고 그류. 니들이 니 아버지 재산을 1대1씩 논아 갖고 싶거들랑. 니들이 먼저 이렇게 해봐라. 시방 니 앞에 빚이 암만이다. 그러니 니들 버텨 니 앞에 빚을 1대1씩 논아서 갚아줘봐라. 한번 이래 볼튜. 생각 잘하셨소. 봉출씨는 상제들에게 잘코 사니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형수는 말을 이었다. 아마 펄쩍 뛰고 모르쇠 허겄지요. 그러고서 나 죽는 날만 지달릴 테지요. 그이가 생전에 장하던 말이 시상에서 기죽 못난 놈은
저 죽어서 새끼들한테 재산 물려주고도 안 먹고 안 쓰고 가는 사람이라 걔 그게 다 뭔 소린가 했더니 막상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나부터 당장 알어 지너먼 그류 팔리는 대로 팔아서 내라도 죽기 전에 쓸 거나 쓰다 가야 할 텐디. 그럼요, 그러셔야지요. 그런디 그동안 성님은 무슨 이상한 말씀을 허신다든지 무슨 이상한 눈치를 배신다든지 아줌니는 뭐 좀 느끼신 게 없으셨던감요? 글쎄요, 사는 게 재미성이 없다 하는 소리야 전버텀 장하던 소리고, 이럴라고 그랬는지 생일날 애들이 댕겨간 댐이부터 담배를 솔담배도 애껴 피던 이가 양담배로 바꿔서 보루로 사다 놓고 피고, 술도 쇠주밖에 모르던 이가 맥주만 자실어 들고, 시내에 나갔다 하면 꼭 택시로 들어오고, 땅이 안 팔린께 단협에서 대출을 해다가 그러고 풍덩 그랬는디 생전 안 턴 짓을 한다 싶기는 했지만 그러고서 딴 사건은 없었지요. 사건이 성님이 이렇게 되셨다는 게 바로 사건이지. 이보담 더한 사건이 어디 것이오. 봉추씨는 형수를 보고 나오는 길로 톱을 찾아서 뒷곁으로 갔다. 기출씨가 송선이 목사리를 걸었음직한 곁까지부터 치고 볼작정으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정월 초입 이랜날 기출씨가 큰아들하고 큰소리를 낸 끝에 북창문을 열고 하던 말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두고 보니까 이 고염나무만 아니나 쓸데리 없는 나무도 드물래 그려. 과일나무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어린 것 같으면 감나무 접목하는 대목으로나 쓴다건만 그도 저도 아니게 늙혀 놓으니께 까치나 꿰들어서 시끄럽지 천상 불뗄감이더만. 붕추씨는 톱을 데려다가 놓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기출씨가 생일날조차 구순하게 넘기지 못한 것도 땅이 안 팔린 탓이었다. 아침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지가 저번에 그 말씀 드린 것도요. 솔직히 지가 예비상속자인 게 그 자격으로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말을 꺼낸 것은 효군이었다. 기출씨는 욱하고 북받치는 울뚝성을 삭이느라고 효군을 찢어지게 흘겨보더니 너 내 앞에서 대이구 사업자금 해 쌌는디 그것도 내 보기에는 남봉쟁이 거울 들여다 보기여. 어려서부터 일만 보면 미워서 하던 놈이 이 애비가 마디마다 뼛소리가 나도록 일을 해서 그만치 해놓으니께는 이제 와서 그 땅을 팔아서 사업자금이나 흡시더 못한다. 농사는 수고구, 사업은 수단인디 수고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수단은 어디서 나와서 사업을 혀. 맨손으로 나간 놈이 나가서 손에 쥐는 것이 있어도 논 팔고 밭 팔아서 나간 놈은 넘덜 되듯이 되는 것도 못 봤거니와 뭐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기만 하면 돼요. 네가 그따구 정신머리를 뜯어 고치지 못하는 하는 땅이 아침 먹다 팔려 점심 먹다 잔금 받더라도 지나가는 의덩박씨는 줄망정 너 같은 놈한테는 못 주고 말고 대법원장이 주라고 해도 못 줘 이놈아. 이문구의 장공리 고염나무.